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이 또 다른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외교 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에게 국회 상황까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렵게 국회 문 열게 돼서 더없이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국회 상황에 앞서서 북한 문제 쪽으로 워낙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를 두고 사실상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 1년 전에요. 우리가 9.19 그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남북 간에는 사실상의 남북 간의 군사적 그 부분에 있어서 종전선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번에 그 판문점에서의 그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남 자체는 미국 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예. 북한 지역을 어쨌든 일순간 넘어갔던 거고요. 꽤나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무장지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정 정도의 무장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양 정상이 아무런 경호원 대동 그렇죠. 없이 그냥 예, 뭐 맨몸으로.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뭐 예. 이런 어떤 그 보호 장치나 이런 걸 구비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이 삼국 정상이 함께 자리한 것 자체는 사실상의 적대감을 해소하는 자리였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종전 선언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상징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실무 협상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분위기가 워낙 좋았어서 기대 네. 섞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대로 분위기가 잘 진행이 되면은 연설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뭐 일부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 상상력을 발동하면 못할 게 없겠죠. 이번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판문점에서 3자 만남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게 네. 현실화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 네.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백악관을 간다면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북미 관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주간에 앞으로 있을 예정인 실무회담이 일정한 네.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가 그 못할 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부럽게 지켜본 우리 위치만 가까운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지금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을 네.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일본의 이런 대응, 뭐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의 이런 억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그 바로 월요일 날 대변인 브리핑도 냈지만 예. 이것은 매우 잘못된 조치이고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명백하게 그 우리 징용 노동자 강제 노동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예.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거는 WTO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사항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명백하게 WTO 규정 위반이고 또 하나는 일본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전범국이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제 강점기 하에서 많은 전쟁 범죄나 인도적 범죄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징용국 문제를 갖고 65년 한일 기본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것은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런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도리어 자신들의 그 과거에 대한 잘못을 좀 더 뉘우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조차 안 됐다 이 점들을 지적을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국무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2월 달에요. 이 도쿄에서 예. 몇몇 분들하고 그 일본의 아베 총리 아주 가까운 현 의원, 예. 중의원 의원하고도 만났고 많은 분들하고 비공개 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 이 사안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 예. 당시에 일본 측이 이런 사안까지 준비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시 청와대하고 총리실에 다 보고가 됐고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측이 됐었고 관련해서 준비를 충분히 해왔습니다. 대응을요. 그래서 정부가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 예. 다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양국 관계, 그다음에 양국의 국익에 또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라는 측면에서 일단 정부는 로키로 대응하지만
그것도 그 일본의 이후에 추후에 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고 저희들은 일단 일본이 7월 22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기 예.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 완전히 선거용이거든요. 이 선거용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런 기조를 지속할 건가 하는 걸 보고 저희의 대응 기조도 또다시 한번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 내부 선거를 참 많이 의식을 한 거는 저희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치밀한 것 같은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본의 치밀한 보복 작전에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모습만 보고 아마 그 박용만 회장님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인 입장에서 힘들다. 뭐 예, 이런 힘들다는 얘기겠죠. 거고요. 정부 내에서는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업계하고 대화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여러 이 다양한 획들을 준비를 해왔고 일본 측에도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제안도 있었죠. 얼마 예. 전에 G20 앞두고 우리 외교부 차관이 해법에 하나 제안도 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이 어떠한 형태의 제안도 수용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저 산업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예. 부품 산업과 소재 산업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과거 히토류의 중국의 대일본 보복 조치가 있었을 때 예. 히토류를 둘러싸고 결국은 그것이 이후에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립기관, 그러니까 일본에게 기회가 됐죠. 기회가 됐죠.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게 경제 보복을 당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되겠네요. 측면에서 우리에겐 도리어 쓰지만 약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제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정개특위 쪽으로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제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사견을 전제로 예. 말씀드린다면 뭐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사견을 전제로 한다면 아무래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사개특위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맡게 되면 네.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현재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의 사실 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은 자동으로 상정되게 돼 있거든요. 의결되지 않으면요. 예. 뭐 일정 기한 동안 의결을 하면 그 의결되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 상임위로 넘어가는데 네. 사개특위에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개특위 법안은 8월 말까지 만약에 그 사개특위에서 의결이 안 되면 예.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예. 근데 이 정개특위 법안은 8월 말까지 의결이 안 될 경우에는 행안위로 가게 돼요. 상임위로 다시 예, 돌아. 행안위로 가서 행안위에서 또 시간을 걸려서 행안위에서 시간이 지나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그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의 두 개 법안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 특히 정개특위 법안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 12월 그 중순 전에는 네. 마무리가 돼야 예. 되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는 8월 말일까지 시한을 설정한 것 자체가 그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사개특위 법안은 자동으로 법사위로 가고요. 예.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 의결을 하게 되면 사개특위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법안이 동시에 법사위에서 심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위원장이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개특위보다 정개특위다. 정개특위이고요. 뭐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이상은 예. 법안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견을 또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이 마음은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늘 정치 이 국회 운영에서 예.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섭단체라는 것을 통해서 운영하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교섭단체 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를 20석으로 높여놓은 것도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뭐 10석이든 5석이든 뭐 이렇게 좀 낮춰주면 낮추는 좋을 것도 텐데.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회 운영 룰 자체가 예. 교섭단체 중심의 합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합의도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의견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지금 비교섭단체가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예.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들까지 하면 네. 최소한 그쪽이 거의 20석, 30석 가까이 되죠. 되는, 예. 한 10%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3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하고 비슷한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게 또 현행 제도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행 제도가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심상정 위원장께서 좀 다소 아쉽고 섭섭한 면은 있지만 본질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당초 개혁의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네. 본회의 통과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당과 정의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간에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런 합의안을 들고 왔잖아요. 네. 이건 최선의 선택, 피할 수 없는 선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의 입장과는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선거법하고 이 정개특위 또 법안이 최우선일 수 있겠지만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그렇다고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 네. 반드시 예, 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교수단체 얘기했습니다. 대표연설에도 분명히 통과하겠다 예. 의지를 갖고 말씀드렸고 8월 말까지 연기한 이유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다 전략적 고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정개특위에서 6월 말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선거법을 일방 통과시키면 올려버렸다. 자유한국당을 예. 배제한 상태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추경은 물론이고 아마 또 마비네요. 예, 국회는. 국회가 전혀 정상화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경 통과 어렵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 그 개혁 입법이 거의 통과가 안 되는데 우리로서는 국정 운영이라는 게 네. 선거제도만 우리가 국정 운영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선거제도와 관련된 협상은 따로 하고 또 개혁 과제, 그다음에 추경 또 이후에 본예산, 민생 법안들도 해야 되고. 민생 관련 의제들도 해결해야 되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보다 종합적인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의식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당이 결코 우리 당이 이 정개특위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에 뭐 후퇴하거나 네. 의지가 후퇴했거나 또는 뭐 우리가 무슨 꼼수를 부려서 그런 건 하지 아니다. 않으려고 하는 예. 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견대로 네. 내일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내년 총선의 공천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룰을 확정을 했는데 이게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는 점이 참 그렇습니다. 눈에 띄더라고요.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동안은 사실은 이 당원들의 의견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한정적으로 전당대회를 하긴 하지만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통상 당대표를 뽑는 선거 외에는 예. 하기 어려웠고 이런 정책이나 어떤 공천 룰을 결정할 때도 국회의원, 그다음에 최대 범위를 넓혔을 때 중앙위원의 투표만 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위원이라고 할 때에는 대략 한 400명에서 500명 안팎의 인원이거든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지 않습니까? 기초광역다 포함해서 그리고 기초의회 의장 등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네. 최근에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많이 당선되면서 그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중앙위원이요. 근데 많다고 해도 한 500명 정도의 저희가 지금 500명이 좀 넘습니다. 600명이 좀 안 되는데요. 그 숫자만 갖고 결정을 하는 반면에 우리 당원이 지금 80만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80만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서 두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예. 인터넷 투표를 해서요. 그래서 이 권리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래서 저희가 룰이 20%를 기준으로 20%가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29%가 투표를 참여를 하셨고요.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중앙위원 투표를 합산을 해서 55대 5로 합산을 해서 전체 유효 투표가 합산한 결과 87%의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의 직접 참여, 그다음에 인터넷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투표라는 측면에서 정당 정치에서 한 획을 그은 한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 신인에게 보니까 최대 20%까지 가산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현역들은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네. 대해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현역 의원들입니다. 예. 뭐 저희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보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익의 균형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역 의원이고 현역 지역위원장이라고 프리미엄이 한다면 있죠. 어느 정도의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인에게 10%에서 20% 사이를 저희가 주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매우 큰 뭐 굉장히 어려운 을 겪는 지역위원장 또는 현역 의원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어느 분에게 그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고요.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현역위원장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생각합니다. 균형점을 맞춘 정도다. 네. 알겠습니다. 이 룰을 두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인지도는 높은데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신인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게 유리 아니냐 이 얘기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20%를 안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10%.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자꾸 청와대 출신들을 말씀하시는데 청와대 출신보다는 사실 청와대 출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렇게 그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염두에 둔 거는 현직 장관급이나 내지는 뭐 장관급에 준하는 그런 사실 대외적인 활동이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그 인지도를 알릴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20%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주자 이렇게 해서 10에서 20%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PK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PK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치 1번지는 종로입니다. 네. 종로에 지금 뭐 이낙연 총리 출마설도 나오고요. 임종석 실장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저 현역으로 계신 정세균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 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당으로서는 정치 1번지고요. 예. 첫째 고려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한 인물이 돼야 될 거다. 예. 그건 정세균 의장님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후보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결정된 공천 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뭐 제가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지만. 예, 그 다른 당 대표님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드리지 하겠는데 뭐 나오시면 더 좋고요. 환영한다. 나오시면 뭐 종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각 당의 예. 그 대표 주자가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그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그게 아니더라도 종로가 1번지긴 하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종로의 어떤 민심과 종로 지역의 현안을 잘 이해하는 후보가 또 당선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정치적 이 상징성을 너무 부각해서 예. 종로구민은 없고 종로구 선거구만 남아 있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돼서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종로 구민들의 선택도 잘 고려해서 후보가 결정하는 게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재인 케어가 시행 2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었지만 반면에 재정 고갈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케어 2년 되면서 그 소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 대체로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건 3,600만 명의 국민들이 한 2조 2천억 원을 지난 2002년간 혜택을 받고요. 예. 이번 또다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특진비를 폐지하고 또 난임 부부에 대한 네. 그것도 지원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환자들께서 자꾸 지나치게 상급 병원 기관만 가는 문제, 예, 그다음에 쏠림 현상. 쏠림 네. 현상이 있고 동네 병원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도 역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할 생각이고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도 법적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만 해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담을 여전히 아직 뭐 어느 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면 저는 충분히 재정 건전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질문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스튜디오에서 자주 못 뵙는 분들께 제가 네. 꼭 마지막에 돌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홍익표가 생각하는 야당이란 네. 돌발 질문입니다. 저도 야당을 해봤으니까요. 예. 야당은 그대로 제가 정치학을 공부할 때처럼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반대하는 정당. 예, 오포지션 파티 반대하는 정당인데요. 반대를 잘해야 됩니다. 잘. 예, 반대를 잘하는 정당이 성공한 야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요. 예. 정말 목숨 걸고 끝까지 반대해야 될 것.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걸면서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 그리고 아예 이거는 같이 함께해서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잘 구분해서 반대를 확실히 잘하는 정당이 잘 훌륭한 능력 있는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발 질문 주고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